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날씨가 많이 반갑습니다. 시작하는 거 돼야 되잖아. 일은 잘 되고 있죠?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네, 얼굴이 좀 네. 빠지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힘들어요, 근데 진짜. 다정한 다영 씨인데 네. 잘했겠지. 그러니까. 네, 세종의 다정한 다영 씨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좀 지난 얘기기는 한데 이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 세금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첫 번째로 많이 받는 건 양도세 질문인데 그것보다 사람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상속으로 나중에 하는 게 나을지, 네. 뭐 증여를 먼저 해놓고 뭐 이렇게 나누는 게 나을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러고 보니 생각난 게 예전에 그 국토부 장관, 전 국토부 장관 뭐 얘기 나왔을 때 딸한테 뭐 이걸 어떻게 해주고 내가 그 월세를 내는 것처럼 뭐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일단 그거는 이제 그분이 국토부 장관이 되셨던 건 아니고 네.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 되려고? 청문회를 네. 열었는데 이제 이 부동산 투자건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낙마까지 가는. 그래, 그래서 네. 내가 국토부 장관은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갈 거야. 나중에 문제가 네. 될까봐. 저희- 계약서 너무 써가지고. 저희는 뭐 장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저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일단 그분이 경기도 분당에 이제 한 채를 가지고 있었고, 원래 잘 네. 본인지. 그다음에 이제 강남에 한 채를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가 이제 세종시에 지금 하고 계신데 분양권. 네. 네, 거기에 꽤 큰 규모의 아파트 그 분양권을 갖다가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 여기가 뭐냐면 요새 말하는 정부가 규제하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집 두 채, 분양권 한 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요새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두 채인 상태에서 팔면은 10%를 더 내야 되고 양도세를 기본 세율이 이제 6에서 42%인데 거기 10% 더 얹으면은 16에서 52%.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2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수를 그래도 늘리는 게 좋겠어요? 줄이는 게 좋겠어요? 세금만 생각한다면. 세금을 생각하면 좀 줄여야. 그렇죠. 주택수를 줄여야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는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를 자제분이 있다면 네. 그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버리면 네. 주택수 두 채가 한 채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집 그렇죠. 주택수를 줄이려고 예. 일단 자신한테 먼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양권은 주택수는 안 잡히거든요. 네. 이제 나중에 잔금을 치러야지만이 그게 이제 주택수 잡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두 채니까 한 채로 줄여놓자. 그럼 차라리 양도소득세 중과를 말 바에는 증여세를 차라리 내자. 이렇게 된 그러면 거죠. 그분이 중요한 거는 증여세, 상속세 그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를 그 좀 문제였. 이렇게 중과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증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요즘 이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사 이렇게 검색해 보면 네. 요새 뭐 증여세 신고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기사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양도소득세보다는 증여세가 적은 거네요. 그렇죠. 네. 좀 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일단은 부를 빨리 이전해 줄 수 있어서 좋고 네. 주택수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증여세 세율도 뭐 낮은 건 아니에요. 10에서 50%거든요. 증여 금액에 따라서 뭐 기본 예를 들어 뭐 배우자는 6억, 뭐 직계 좀비속은 이제 5천만 원까지가 되고 하는데 그걸 빼고서 이제 10에서 50%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내더라도 나중에 향후에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내진 않아도 되거든요. 일단 예. 받아놓고 그 이후로 그렇죠. 올라간 거는 내가 그렇죠. 세금을.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주택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나머지 하나의 집을 팔면 양도세에 한 채가 되기 때문에 네. 비과세나 뭐 고가주택은 비과세 못 받더라도 9억 넘는 것만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세 효과가 있고 또 자식한테 물려주니까 재원 마련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들 어차피 낼 세금 차라리 증여세로 내자. 요새 그게 아주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강남권에서는 거의 많이 하겠네. 그죠? 예,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게. 그러면 그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내는 이게 거예요?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증여자잖아요. 네. 증여자가 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받으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이 냅니다. 기쁜 사람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받는 기쁨. 아니 근데 집은 받았는데 세금 낼 돈은 없는데 어떻게? 근데 그걸 또 부모님이 만약에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것도 또 증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소득 원천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직장인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세금은 정말 잘 걷어가네요. 네,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아유. 대한민국에서 사기 쉽지 않다는 거잖아. 아, 세상에서 못 피하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죽음하고 세금이래요.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세금 못 피하는 거다. 세금을 실제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 맨날 뭐 주식 사다 망하고 뭐 하여튼 잘못 투자해서 망하는 게 훨씬 많은데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들 재산이 막 많은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좀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또 그 김의겸 대변인이었던 분, 네, 또 전 청와대 대변인. 전 청와대 네, 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그러니까 그 분이 뭐 무슨 흑석동 뭐 재개발 상가주택이라고 하던데 네, 상가주택은 주택이 상가에 붙은 건가요? 뭐를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건지. 그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서 봤는데 흑석 뉴타운에 재개발 구역이 여러 개가 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구구역이더라고. 구역 전체 중에 핵심 지역이었었어요. 네. 핵심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옛날에 단독주택이었는데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1층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했더라고. 용도 네, 용도 변경 해가지고 1층이 근생, 2층은 주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부분이 좀 더 많으면 얘를 주택으로 보는데 상가가 더 많아버리면 상가는 상가로 양도세를 때리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원래 주택이었는데 1층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한 그 단독주택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에서는 금액이 큰 사람한테는 주택을 두 채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금액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욕을 먹는지 나는 옛날에 한겨레 신문사 기자였던 것만 기억이 나고. 기자 출신. 예, 기자 출신이었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 글도 봤어요. 막 서민을 위한 글 되게 많이 썼던 사람이야. 근데 그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관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을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투자해야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투기를 한 것 같진 않아. 왜 그러냐면 그 돈을 가지고 더 불리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은 게 얼마였더라? 대출이 1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25억짜리, 26억짜리 건물을 산 거야. 26억짜리를 샀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집 한 채 없는 사람이 26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이거는 투기가 아니냐 그러는데 저도 돈 있으면 살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투기야? 재개발에 투자하는 거는 이 집이 무너져 가는 집이지만 새 집이 됐을 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투자를 한 건데 이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던 거야. 예를 들면 10억의 대출이 나오려면 이거 상당히 대출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대출이 많이 나. 근데 9.13 대책이 대출 규제잖아. 근데 7월 달에 그 전에 9.13 대책 전에, 발표되기 전에.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그래서 말이 하니까 많아서. 7월 달에 빨리 대출 받아서 사버린 것 같이 보이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 거지. 근데 이게 9월 달에 했으면 그만큼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요. 9.13 대책, 네. 대책 전에. 그렇지. 그러니까 9월 13일 대책에 대출 규제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미리 알고 있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전에 대출을 받아서 26억짜리 아파트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금액이 크니까 아파트 작은 평수 2개랑 상가 조그만 게 하나 나와요. 그 집이 상가주택이니까 주택은 주택에서 나오고 상가는 상가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내가 볼 때 아무리 못해도 40억대가 될 거야. 그 한 25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이자를 낼게 예를 들어서 10억의 대출을 받았잖아요. 10억이 뭐. 연이자 4%면 네, 거의 4천. 4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 돈도 빌렸다는 거 합치면 거의 5천 정도가 넘을 거예요. 그럼 매달 400만 원대를 이자를 내면서 집 없는 사람이 우리 400만 원은 한 달 월급인데 그렇죠. 그 이자를 그 내기가 사람한테 어려운데. 지금 이자를 내고 그건 투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투기로 볼 거냐 투자로 볼 거냐가 아니라 저 사람은 물건을 분석을 잘해서 좋은 물건 저런 게 나온 거를 잘 뽑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청와대 대변을 하면서 정책이 바뀌기 전에 거를 이용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 김의겸이라는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지조가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더 당한 것 같기도 하는 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 사람이 옛날 썼던 글 보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더라고. 근데 본인은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죽은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도 그 회장이 본인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근데 가족들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딸들하고 뭐 미치는 아줌마 네,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결혼에 나오지 않나요? 투자와.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봐도 이해가 안 형이 돼요. 하면 진짜. 투기, 내가 하면 투자래. 그것처럼. 이게 너무 애매해요. 기간으로 봐야 돼. 보면. 기간으로. 보통 뭐 우리가 뭐 투기는 단타고 그렇지. 투자는 뭐 장기로 중장기 이렇게 우리는 학개론 공부하면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공법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실질적인 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사면 투기,
실질적인 수요자가 사면은 투자인데 살 수 있는 방식이 아닌데 분양권에 전매 금지가 돼 있는데 전매 금지돼 있는 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거는 투기가 되는 거지. 투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금지돼 있는 거는 안 사면 되고 네. 금지 안 돼 있는 건 사도 상관없어. 근데 금지돼 있는 걸 굳이 사겠다고 하는 게 투기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우리가 주식은 주식 투기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거 애매한. 처음에 저는 제가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다 공부하고 설계해서 자기가 차곡차곡 다 만들어 가시는 거라 그걸 투기라고 볼 수는 없겠다 근데 싶은 것들이. 세법상은 이제 기간 기준으로 판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상가나 토지는 1년 미만이면 50%. 그다음에 주택하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일 때 1년 넘어가면은 또 이제 기본세로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인 개념으로 단기에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렇게 치면 주식은 투기가 진짜 많은데요. 주식은 뭐 거의 단타로. 매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주식이 하는 진짜 거예요. 아 근데 그렇잖아요. 토지도 아파트 오늘 팔고 내일 팔 수 있어요. 아파트를요? 오늘 내가 그렇죠. 2억 5천에 사서 내일 2억 5천 100에 팔아도 돼. 오. 아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 이렇게 화로 도매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만두시고 하루 먹고 싶다. 정말 먹고 싶은데. 서로 먹으러 갑시다. 끝나고 먹으러 가는 빨리 거야. 끝내고 갑시다 이제. 근데 나 강의 오늘 안 가는데 휴강하고 갔어. 하던 얘기 맞아. 근데 그분이 이제 이거 이제 경매를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뭐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 지론은 뭐냐면 우리 보통 경매는 싸게 받아서 비싸게 팔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화로 도매상 해봤잖아. 네. 예? 좋은 고기일수록 비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자기는 도매상이니까 마진 뛰기식으로 생각한 거야. 부동산도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분은 뭐 50% 60% 아니라 80% 90%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내놨는데 내놓자마자 3시간 있다 계약이 된 거야. 중개사무소에 내놨는데 그러니까 1시에 내놨으면 그런 4시에 사람이 된 거예요. 고수지. 그래서 이분은 그 경매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 1년에 몇 건 했어요. 그럼 그분은 어쨌든 뭐 세금도 많이 내고 내가 그분은 자기는 이제 10% 마진 떼기, 10% 마진이라고 생각하고 낼 건 다 내겠다. 어차피 자기는 뭐 화로 도매상처럼 경매도 도매상처럼 하자.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근데 제가 볼 그런 때는 방법도 초보자지만 역시 사업을 했던 분이라 그 접근 마인드가 방식이 있고. 다른 거죠. 근데 방식이 굉장히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수익을 높게 잡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접근은 좀 힘들고 그렇죠. 이게 아예 낙찰을 못 받아요. 네. 일반인들은. 이게 낮아야 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경매하는 분들은 그냥 뭐 우리가 뭐 수익률 뭐 20% 10% 얘기하면 돈도 아니야. 뭐 30% 40% 나야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왜냐면 제자 중에서 이제 경매만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들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3개월을 경매장을 따라다 한 번도 낙찰 못 받으니까 다 포기하고 가더라고. 무조건 싸게만 받는 거.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래도 적정선에 받아서 이렇게 되팔고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이 낙찰을 안 받으니까 이미 자기 포기야. 낙찰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